슬프타임즈 2023년 1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파장이 그 주요 편집 우선순위로 당분간 뉴스들이 편집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보복적 비자 금지, 앞길 험난한 관계의 징후라고 제목으로 최시영 헤럴드 경제 최시영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헤럴드 경제는 지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외국어대 그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의 그 말을 인용해서 그 예로서 그 한국을 통제하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려는 분명한 신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재훈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소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방문한 데 이어 한국의 강력한 불만을 또 제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 한국이 지난달 공개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강조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최종적인 교전 규칙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 우리나라가 발표를 했지만 정작 중국 얘기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칭을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한다는 우리의 그 전략 보고서가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중국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표현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그게 뉴스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크게 이 자극을 안 하려고 했다는 노력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좀 약해 빠진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이렇게 동네 깡패 형님처럼 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경제연합을 재정비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돌리든 정책 이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사실 명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국이 미국의 그 정책을 일본과 같이 따라간다라고 그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의 그 유튜버로서 파이타임즈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 만만하게 보는 중국 이젠 버릇 고쳐야 한다. 1월 12일자 그 방송 내용인데요. 뭐 내용을 쭉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젠 버릇 고쳐야 한다는 것은 요거는 좀 감정적이에요.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 조금 더 지혜롭게 좀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점잖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저도 뭐 점잖게 생각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일본이 아직 반응을 쉽게 안 했는데 말미에 가서는 일본도 뭐 항의를 하는 내용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을 우리나라 국방백서의 주적이라고 우선순위로 시급히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버릇 고쳐야 한다는 것은 중국과 똑같은 그런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네 골목 깡패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맞짱 떠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질지 안 질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계속
조공국 형태를 2조 50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중국 애들의 그 중화 사상을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많은 그 친중 이 정치인들을 또는 친중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포진해 있는데, 저는 요즘 같아서는 친중은 지난 달정권 때 친일 매국노라고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친중 매국노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달정권 때, 그 달이라는 거는 이제 문정권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일본 AI가 번역해준 그 말이 재밌어가지고 달정권이다, 달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달정권이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도 다 이 친일 매국노로 몰아가고 있죠. 그 이 좌파 애들이 독재 정권도 했는데다가 그때 뭐 우리나라 인권이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던 거 현실인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박정희가 친일파였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친일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역사적으로 또 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친했기 때문에 그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 한국 경제 발전할 때 당시에 그 외교력에 의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일본의 그 기술 공여가 크게 작용을 했다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으로도 제 자신도 이 기업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일본에 가서 또 그 견학도 하고 그런 경험이 새롭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4년 중임 개헌 제안에 대해서 국회 논의 사안이다 라고 발을 뺐습니다. 중앙일보 이보람 기자의 내용인데요. 어쨌든 뭐 4년 연임제는 뭐 상당히 많이 나왔던 얘기고, 5년 단임제가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미국처럼 4년 연임제가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 시점에 나왔다는 게, 그게 또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은 국익을 위한 제안이라기보다 검찰 수사를 피해보려는 수수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언론 및 여론의 향방을 뒤집어 보려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지 않느냐. 다르게 보면은 국익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사익을 위한 거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마음 바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죠. 불법 체류 시인 조폭 출신이고, 이르면 이번 주 송환한다. 중앙일보 하준호 기자가 와 최mor한 기자가 또 보도한 내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처음에 AP가 중대한 위협이라는 이 인터뷰 내용을 전날 이 11월 10일 날 한 것 같은데, 11일 날 간단하게 이런 표현으로 다시 올린 게 있어요. AP가 위험한 계산착오로 이어져 더 큰 갈등을 얘기할 수 있다. 누구하고의 갈등? 미국하고의 갈등이겠죠. AP가 뭐 영국 건지 난 미국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AP면은 뭐 아메리칸 뭐로 나오는 건지 뭐 그걸 원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인터뷰했던 유튜브 영상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어요. 근데 S 코리아 K를 이렇게 표현해 버리니까 이게 무슨 오타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오타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스코리안이라는 것을 어찌 해석하면은 스쿼,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이 줄다리기 경쟁 같은
말 가지고 장난치는 AP 같이 느껴집니다. 저 결론은 결국 미국하고의 갈등이에요. 그 핵무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 우리나라 이 한국 주재 특명 정권 대사를 했던 무토 마사토시의 그 현대 비즈니스에 기고한 거를 보면은 마침내 문재인 굴레가 일소되는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겨우 한국이 바꾸기 시작한 비아냥 너무 사정했는데 일본식의 그 말을 한국 그 AI가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건데 바꾸기 시작한 뭐 어쩔 수 없는 사정 뭐 이런 표현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한국 국민이 북한의 위협이 높아질수록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핵무장론이 다시 그 윤 대통령 입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그 마사토시 씨도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 같은 전조가 질비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스스무라는 게 더불어를 스스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일본말로. 이걸 뭐 더불어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함께 민주당 뭐 이렇게 그 더불어라고는 그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함께 민주당 비리 추궁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석간후지에서 윤 대통령과 마음 같은 그런 기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은 국토수호의 핵 억제력 획득을 중러 러시아 정상의 악수로 가는데 대만 침공 방위비 지객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거를 국제투자 애널리스트 오하라 히로시 씨가 긴급 기고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한번 그 내용을 그냥 가져와 본 거고요. 그래도 이분의 그 얘기는 그 트럼프 때하고 아베 때가 나름대로 지도력이 있었다, 리더십이 보였다 그러는데 현재 그 두 사람을 잃은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로서는 도저히 그 부충을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믿업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뛰어난 리더십 부재의 서적이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시시와 푸틴 씨가 상대방을 위한 미중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루는 국내 뭐 저거에서는 이제 그 시진핑이가 푸틴을 또 비판하기도 한다는 뉴스도 있지만은 어차피 그 중로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쟁 속에서도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오키나와 해병대가 결국은 오키나와에서 견디질 못하고 괌 이전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오키나와 주지사가 이 중국계 출신이 주지사가 된 이후로 계속 오키나와 기지의 이전을 강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어쨌든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오하라 씨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략당할 경우 미국은 핵 우산에서 지킬까? 윤 대통령이 핵무장 얘기하니까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또는 이 정부 관계자는 짜증을 내면서 아니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는데 자꾸 말이 많어 이런 식으로 미국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까 그 비유를 들지만 그런 식의 표현은 동네 뒷골목 깡패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한국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자 우리가 당신네들 한국이 우리를 미국을 더 믿게 해줄 수 있을 게 뭐가 있는지 너희들이 미국이 큰 형님이라면은 좀 그런 것도 배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 자기 밑에 똘마니들을 두려고 그러면은 무력으로 해서는 충성맹세 안 하죠. 아무리 조폭이라 하더라도 뭔가 대가가 있고 또 그다음에 베풀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충성맹세를 하고 또 비밀을 지키고 마피아 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조폭이라고 안 하고 그럼 마피아라고 비유를 한다 그래도 마피아 조직을 위해서는 그 뭔가 그 비밀을 자기가 안고 죽으면 죽었지 뭐 이런 충성을 하게 만드는 것은 마피아 두목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비유를 좀 해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힘의 관계가 국제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뭐 이념 뭐 이따위 얘기하지 말자고요. 어떤 형태로든 핵 억제력을 손에 넣어야 일본의 방위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말에 절대 공감합니다는 지지 발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그 브루킹스와 국가전략연구 토론에서 한미 안보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렸다. 그래도 그 조선일보가 그래도 이런 그 회의를 그 공동으로 주최를 하네요. 한국 측 미, 호주엔 핵잠수함까지 주면서 미국 쪽 윤 핵무장 언급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까불고 있어.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한국 측은 핵무장은 더 이상 금기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핵우산 약속은 굳건하다며 핵무장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면 동맹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핵 때문에 다시 긴장 관계가 된다. 어,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이제 다시 재현된다. 그런 얘기로 그 압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 토론회 장면 같은데 브룬킹스라는 데가 이제 뭐 싱크탱크죠. 이쪽에 그 메일을 저도 그 수신하는 거로 좀 신청을 해서 가끔 보긴 봅니다만은 포괄 안전보장 시대, 이게 포괄이라는 용어가 국내 그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군, 바이든은 삼성, 온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표현이 일본어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결국은 그 돈을 벌어 공급망이 안전보장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함께 그 빅데이터를 분석한 어떤 그 기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음, 어, 여기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담당한 그 예술 프락시아의 김동훈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도 했다는 얘기인데요. 포괄 안전 보장 시대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빅데이터 분석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풀어나갔지만 꼭 빅데이터를 분석해야만 나올 수 있는 판단일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생전 관점으로 보면은 스로버 타임즈의 주제인 생전 관점으로 보면은 핵심 이슈 몇 가지면 충분하게 도출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얘기다. 그리고 경제와 정치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지. 옛날에 정치 따로 놀고 경제 따로 놀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사자성어로 무슨 경제는 중국하고 안보는 미국하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와 경제가 동전의 양면인데 어떻게 그거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이 사령관이 계속해서 교체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10년 내 러시아는 좀 붕괴될 것이다. 더 쪼개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같고요.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난다.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다. 미 애틀랜틱 카운슬 2024년 세계 전망 보고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그 석학들한테 그 설문조사 그 보면은 46%가 러시아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고, 70%는 10년 내 중위 대만 강제 탈환할 것이다. 한경 신현보 기자의 그 뉴스 내용입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연합뉴스, 한국경제, 또 연합뉴스 연속해서 어, 러시아의 그 총사령관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푸틴은 총사령관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전황이 안 좋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면은 교체를 막 시켜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총사령관은 푸틴이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그런 총사령관을 계속 갈아치우는 것 같습니다. 10년 안에 러시아가 붕괴할 것이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핵무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예측이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핵무기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이 물가 상승인데 급여가 오르지 않는 고통을 겪다. 반대로 한국에선 꾸준히 월급이 올라가는 현실. 현대비즈니스 다카야스 유이치 다이또 문화대학 교수가 기고한 글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물가가 상승 중이고 한국도 물가는 상승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또 임금 상승 속도가 넘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적어도 한국은 그래도 이 물가가 올라가면은 월급을 올려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나름대로 좀 부러운 시각으로 기고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실질 임금 소득은 좀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을 월급쟁이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그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일본은 임금이 안 오르니까 그런 비교의 그 서러움에 이런 기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일본 셀러리맨의 어떤 현실, 잠깐 쉬어가는 거지만은 사람은 좋다, 착하다는 말이 때로는 멍청하고 지루하며 타인에게 만만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또 영화의 한 대목인데, 미국 영화인데 오인위원회라는 게 마치 그 CFR, 미국의 그 뭐 미국 그 무슨 외교 무슨 위원회 뭐 이래가지고 민간들끼리인데, 실세들이 사실 대통령도 거기서 낙점을 하면은 뭐 거의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실세들의 위원회가 있대는데, 그걸 빗대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위원회가 미국에는 독재자를 세우지 못했다. 그 영화 속에서도 그 제목이 암스테르담이었는데, 왜 이런 이름이 젖었는지 모르지만은 좌우한 그 힘 있는 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중남미의 아름다운 그런 도시 같은 데인데, 이런 그 도시 속에도 범죄는 일어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 이게 뭔가 아일랜드의 어떤 섬인 것 같은데, 뭐 그 내용하고는 뭐 연결이 안 됩니다만은 그냥 풍경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흉기 들고 횡령해도 쉬쉬. 40년 전투노조 탈피 시간이 왔다. 머니투데이 정준우 기자, 김훈남 기자가 했는데, 문정권 때 조용히 있던 언론기관에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노조도 조금 이제 좀 신사화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노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한마디로 그 한국 노조가 조금 이제 그 신사협정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판시빌리티의 아마 약자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민할 때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유는 뭐 유니언 그 노조 연합의 그 상징적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만은,
노조의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26000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노조 문제가 아니고 노동 안전, 그 다음에 뭐 건강,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걸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뭐 도입한 데도 있지만은 민주노총 강경투쟁 노선으로 우리나라에서 별로 관심을 못 걸었다. 또 경제가 어느 정도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도 다 도입을 해서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26,000을 도입하기에는 형편이 너무 또 좀 안 좋다. 왜냐면은 그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그렇습니다. 노조 포함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경제 수준으로 봐서는 그 한계를 좀 더 시프트 업 해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노조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공고드리는 바입니다. 어, 그 권역 부산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현재 우리나라가 산업 대전환과 고령사회 진입, 또 이중구조의 심화라는 세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려고 그러면 노사 화합이 전제가 깔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SR에 대한 그 사회적 그 그 이론적 근거는 그 미국 칼폴리 포모나대의 세드릭 도킨스 교수의 처음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분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또 근거도 이렇게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전투적 노조 문화 때문에 그 외국인 투자가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 부분이 스킵이 돼 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해봤습니다. 중국의 코비드-19 통행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 비용 얘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 그러니까 중국이 발표를 안 하더라도 이 사진만이 아니고 여러 개 그 사진이 있는데, 전에 그 1년 전에 그 찍은 사진은 여기에 차들이 이렇게 많이 없었다 이게요. 화장장인데, 여기가 타인지 차드 두 구주만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맥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미국의 군사 위성도 아니고 민간 그 이 상업 위성이 찍은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후저우 장례식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사라고 나와 있네요. 중국은 왜 수치를 발표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12월 6일 베이징의 홍저우 장례식장인데, 요게 그 장례식장이 12월 6일 날 찍은 건데, 그 추가로 그 전에 그 후로 찍은 걸 보면은 여기에 그 주차장이 크게 많이 생겼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차로 와가지고 화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코비드-19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한국은 강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 로이터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 강제 노동에 대해서 그 보상을 이 자금을 포스코로부터 총 40억 원의 초기 기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는데 포스코는 논평 요청에 즉각하지 않았다. 이제 왜 그런지 이제 근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 그 박정희 정권 때 그 김정필 총리가 일본을 찾아가서 한일 국교 정상을 성사를 시켰을 때 배상금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포스코를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일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북한하고 만약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하는 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은 똑같이 그 북한도 대일 청구권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그 북한 그 자꾸 우리나라 그 거기 그 동해나 그 일본을 넘어가는 저기 홋카이도 뭐 이런 데로 날리지 말고 좀 다른 데로 쏴봐. 다른 데로 서해로 쏘든지 서해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그 대일 청구권 북한의 대일 청구권을 이슈로 좀 내보내면 좋지 않을까.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이 동쪽이나 남쪽을 향하는 게 아니고 서쪽과 그 다음에 북쪽을 향할 날이 만화 같은 얘기지만은 혹시 알아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박정희 정권 때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 대일 청구권은 끝난 거 아니냐. 그거를 우리 다 퉁치기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발전 도와주기로 한 건데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면 우리 피곤해서 어떻게 사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것은 생존에 한국의 미래 생존에 기여하느냐 마느냐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한국 코비드에 중국 비자 중단 항의했다. 이제 AP 야마구치 마리와 김동현 기자, 일본 출신과 한국 출신이 결국 항의하고 있다는 것을 그 보도를 결국은 냈습니다. 한국 박진 외교부장이 그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대유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마스노 히로카츠 관방장군은 코비드19와는 무관한 정치적인 이유로 발급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 여행자 중에서 약 17%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다 검수라고 그러나요? 그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 반응자는 격리 조치를 하는 거 당연한 건데, 마스노 대변인은 그 중국의 조치 폐기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감염 상황과 중국 측의 정보 공개 처리 상황을 예의주시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병신되니까. 그리고 또 이 중국은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동네 깡패처럼 동네도 뭐 대로변이 아니고 동네 뒷골목 깡패처럼 구는 애들이니까 정말 2208억 엔으로 충분할까? 이지스함 뭐 이런 거에 돈 투자한다는 거 그거 가지고 되겠니? 더 해야지 이런 얘기 같아요. 일본의 뭐 구구파라고 할까요? 우파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 한국계 기여에 미국의 위상 강화, 튼튼한 한미 관계를 재확인했다. 자, 윤 대통령이 그 핵무장 얘기를 하면서 달래는 말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뭐 한국 이민의 날, 그 한국의 한인의 날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정치적인 제스처겠죠. 근데 그 일본 그 어떤 이 기고한 글에서 나왔듯이 바이든이 그 리더십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약하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이게 말하자면 공감을 좀 느끼는 편이에요.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어찌 보면은 바지 사장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상위는 미국 23조, 그다음에 달러와 중국의 17.74조 달러. 이렇게 높군요. 일본이 3위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한국이 요렇게 세보니까 10위네요. G7에 어떻게 뭐 다른 거로 보면은 요건 이제 명목 GDP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이런 거 G7 할 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맞먹으니까 이탈리아가 요즘 G7에 뭐 기여하는 게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G7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탈리아 빼고 한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또 나왔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G7이나 하더라도 그 매번 초청을 한국이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다면은 G8으로 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어저께도 제가 했지만 세븐이라는 말의 그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세븐으로 굳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그 북두칠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매력을 느끼거든요. 황야의 7인 뭐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기시 총리 정권이 가고자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에 관해서 세 가지 의혹이 있다. 플라이데이, 세냐 켄토, 지속가능협회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본주의의 XX라고 서스테이너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수 형태로 할 때 이렇게 이제 약어로 쓰는 모양인데요. 의혹일 중소기업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코로나로 정말 타격을 받은 것은 대부분 중소기업 아니냐. 그 다음에 제2의 의혹, 선심, 재분배 정책에서 지방 창생, 우리는 뭐 상생,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창생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그 말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달성할 수 있는 거니까. 취재글은 이 와카코라는 사람이 쓴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 들어갔네요. 제3의 의혹, 정말 일본의 생산성은 낮은 거냐? 앞서 그 얘기한 대로 이 명목 GDP는 일본이 중국에 이어 3위니까 원래 생산성이 낮다고 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일본이 또 생산성 하면은 퀄리티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 마셨던 적이 있으니까 사실 거꾸로 퀄리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이 일본한테 배워간 면도 많습니다. 제가 그 품질 환경 인증 심사원도 좀 해봤기 때문에 그런 역사까지 보면은 결국 어떤 품질 경쟁으로 안 되니까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환율로 때려잡은 거지 실질적으로 퀄리티 가지고 무역에서 때려잡은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기시다 총리의 그 발언은 증세의 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중 디커플링 중에도 결과는 미국과의 수출입액은 3.7% 증가한 현실입니다. 중국 2022년도 수출입액이 첫 40조 원 넘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아메바 타임즈라고 뭐 이거 일본 건데 수출이 23.97조 위안이에요. 수입이 10조 위안뿐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5.87이 흑자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거꾸로 억불로 따진다면은 472억 불 적자인데 많이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하고 무역 교역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은 조립 수준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는데 그거는 쌍팔년도 얘기고 지금은 중국이 이제는 이제 야 한국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힘들다 하지만 결국 무역 수지를 보면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인 거다 이거죠. 현실적인 거. 자, 중국을 미국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미국 이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를 직접 이제 다시 뛰어들어야 될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수출 다변화도 필요한 거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 너무 그 중국 싼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또 중국도 기술이 개발이 돼서 중국 그 버스까지 들어와 가지고 시내에서 움직인다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자우한 심한 아주 치열한 경쟁 상대로 봐가지고 옛날에 저하다 하더라도 계속 아까 그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본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 제압해야 될 경쟁자로 보고 제가 얘기하는 주적이라는 것은 경제 개념까지 포함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을 그 제1의 주적이라고 얘기를 좀 뒤로 빼줘도 된다 이게 제1주적이 아니고 제2주적이 정도로 해도 된다. 왜냐?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북한을 우리는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길었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